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과 들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온 세상이 고요하게 잠든 것만 같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칠성이라는 이름의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낡은 초가집 한 채와 녹슨 도끼 한 자루가 전부였지만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했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키보다 더 높게 쌓은 장작을 지고 마을로 내려오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우직해 보이던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산신령이 굽어 살피는 곰 같은 사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곤 했습니다. 칠성이 사는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겨울이 되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동지달 기나긴 밤이 찾아오면 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바위 틈으로 몸을 숨기느라 산 전체가 적막강산으로 변해버리곤 했습니다. 그의 겨울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쳤는데 칠성은 갱겹 저고리 하나로 겨우 추위를 견디면서도 아궁이에 불을 지필 나무를 구하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산을 오르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지만 그는 남의 것을 탐내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법이 없었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따뜻한 믿음을 가슴 한쪽에 품고 살아가는 순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주먹만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던 밤이었습니다. 칠성은 장터에 나무를 내다 팔고 돌아오는 길에 눈보라가 너무 심해져서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각에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겨우 살인문 앞에 당도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는데 처음에는 그저 바람에 날려온 거적대기나 쌓인 눈덩이라고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거적대기가 아니라 얇은 옷을 입은 채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미 눈이 그 위를 하얗게 덮어가고 있어 자칫하면 그대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칠성은 지고 있던 지게를 팽개치고 다급하게 그 사람에게 달려가 눈을 털어내고 상태를 살폈는데 쓰러진 사람은 남루한 행색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리고 추위에 떤 듯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얼어붙어 숨이 붙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는데 칠성은 황급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을 감싸고는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이라고 해봐야 냉기만 겨우 면할 정도였지만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보다는 나았기에 그는 여인을 아랫목에 눕히고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지난밤에 떼고 남은 재만 싸늘하게 식어 있었기에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솔갈비를 밀어넣고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살려내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작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며 방바닥이 어서 따뜻해지기만을 간절히 빌었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자 솥에 물을 붓고 쌀을 한 줌 씻어 넣어 묽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이 낯선 여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엄동설안의 길바닥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 하나로 정성을 다해 간호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미음이 끓는 동안 방으로 돌아온 칠성은 여인의 젖은 버선을 벗기고 언손과 발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주무르며 혈기가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친 자신의 손과는 달리 비록 때가 묻고 상처가 났을지언정 본래는 옥처럼 곱고 부드러운 손이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칠성은 여인의 얼굴에 묻은 흙과 눈물을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 주었는데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칠성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마을 처녀보다도 기품이 서려 있었고 콧날은 오뚝하며 눈매는 그윽하여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잠시 고난을 겪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주무르고 따뜻한 아랫목 기운이 퍼지자 여인은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내며 가늘게 눈을 떴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여인이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키며 자신이 끓여온 따뜻한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에 흘려 넣었고 여인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으나 이내 칠성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미음의 온기에 긴장을 풀고 조금씩 음식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빈속에 갑자기 음식이 들어가면 탈이 날까 염려하여 칠성은 아주 천천히 시간을 두고 미음을 먹였고 여인은 칠성의 배려에 힘입어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여인이 기운을 차리고 몸을 일으키려 하자 칠성은 황급히 그녀를 말리며 오늘은 푹 쉬어야 한다고 당부했고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칠성은 여인에게 자신의 낙지만 깨끗한 무명 옷을 내어주며 갈아입도록 하고 자신은 부엌으로 나가 쭈그리고 앉아 남은 불씨를 쬐며 밤을 보낼 작정이었으나 여인이 한사코 사양하며 윗목이라도 좋으니 방 안에 함께 있기를 청하는 바람에 결국 방 한가운데에 선을 긋듯 요를 깔고 서로 등을 돌린 채 눕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윙윙거리며 사나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지만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와 사람의 온기가 더해져 칠성이 혼자 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훈훈하고 아늑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온 세상이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채 맑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는데 칠성이 눈을 떴을 때 여인은 이미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놀란 칠성이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여인은 어느새 부엌을 말끔하게 치우고 얼마 남지 않은 쌀과 시래기로 구수한 된장국을 끓여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야무지고 빠른지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여인은 칠성을 보자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밤새 신세진 것에 대한 보답으로 아침을 준비했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고 칠성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정갈한 아침상 앞에서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칠성은 여인에게 갈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 눈빛이 너무나 처연하여 칠성은 차마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면 날이 풀릴 때까지라도 좋으니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고 칠성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눈물 맺힌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산골 외딴 집, 가난한 노총각 나무꾼 칠성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모의 과부 사이에 기묘하고도 따뜻한 동거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훗날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칠성의 집에 머무는 동안 자신을 연하라고만 소개했을 뿐 자신의 성이나 고향 그리고 어쩌다 그런 거짓골로 산속을 헤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칠성 또한 그녀의 과거를 굳이 들추려 하지 않았고 그저 그녀가 밥은 굶지 않는지 방은 춥지 않은지 살피며 묵묵히 나무를 하여 장에 내다 파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연화는 몸이 약해 보였지만 집안일에는 억척스러울 정도로 부지런하여 칠성이 산에 간 사이 낡아빠진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해진 옷을 기워 놓았으며 마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 칠성의 오두막은 며칠 만에 몰라보게 단정하고 윤기 흐르는 집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칠성이 장터에서 돌아올 때면
굴뚝에서는 언제나 하얀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리문을 들어서면 연화가 마루 끝에 나와 그를 맞이해 주었는데 평생을 고독하게 살아온 칠성에게 그것은 꿈만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혹여나 이 행복이 깨질까 두려워 연화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더욱 열심히 산을 오르내렸고 장터에서 번 돈으로 연화에게 줄 빚이나 작은 거울 같은 것을 몰래 사와서 쑥스럽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칠성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하며 그가 건넨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정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평온할 수만은 없어서 칠성의 집에 낯선 여자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칠성이 데려온 여자가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느니 도망친 관비라느니 하며 쑥덕거렸고 주막에 앉은 사내들은 칠성이 산에서 곰을 잡은 게 아니라 계집을 주어 행제를 했다며 질투 섞인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칠성의 먼 친척벌 되는 최노인은 욕심이 많고 심술찾기로 유명했는데 그는 칠성이 혼자 살다가 죽으면 그 집터와 밭을 자신이 차지할 속셈을 가지고 있었기에 칠성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칠성이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최노인은 곰방대를 길게 물고 뒷짐을 진 채 칠성의 집을 염탐하러 왔는데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 연화의 모습을 보고는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평범한 시골 안악의 것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나무를 다듬는 손길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귀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살인문 너머로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연화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어나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최노인은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네가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이기에 남의 집 귀한 총각 신세를 망치려 드느냐고 호통을 쳤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은 잠시 몸을 의탁하고 있을 뿐이며 때가 되면 떠날 것이라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기가 눌린 최노인은 괜스레 마당에 놓인 장독대를 지팡이로 툭툭 건드리며 출처를 알 수 없는 근본 없는 연을 집에 들이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파란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칠성이 돌아왔을 때 연화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지만 칠성은 연화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임을 직감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에 최 노인이 다녀간 사실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칠성에게 해가 될까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칠성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색을 하며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쓸 것 없다며 자신에게는 연화가 곁에 있는 것이 천금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칠성의 진심 어린 말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 치솟는 감동을 느끼며 이 투박하고 거친 사내의 순수한 마음에 기대어 조금 더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다는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최 노인의 탐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칠성의 집을 향한 시선은 더욱 집요하고 날카로워져만 갔습니다. 장터에 나간 칠성에게 상인들은 묘한 웃음을 흘리며 그 여자가 밤에 요술을 부리지는 않더냐고 비아냥거렸고 동네 아이들은 칠성의 집 주위를 맴돌며 도둑년이 숨어 산다고 노래를 불러대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그런 소리들을 애써 무시하며 귀를 막고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우기 시작했으며 혹여나 연화가 상처를 받고 떠나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 산에서 내려오다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며 집에 들어섰을 때 연화는 깜짝 놀라 달려나와 그를 부축하고는 어디선가 본 적 없는 약초를 가져와 지식여 상처에 붙여 주었습니다. 그 약초는 깊은 산속 약초꾼들도 구하기 힘들다는 귀한 풀이었는데 칠성이 이 귀한 것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묻자 연화는 그저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했다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그녀가 약초를 다루는 솜씨나 상처를 싸매는 매듭의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고 그녀가 단순히 길을 잃은 과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칠성이 잠든 후 연화는 호롱불 아래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짓고 있는 옷은 칠성의 해진 저고리가 아니라 비단 자투리로 만드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수가 놓인 주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했고 바늘 끝에서 피어나는 꽃무늬는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했는데 이는 궁중에서나 볼 법한 최고의 솜씨였습니다. 연화는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품속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붉은색 옥도장이 찍힌 낡은 서찰 하나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칠성의 코타령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그 평화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완성된 주머니를 품에 넣으며 자신의 운명이 이 착한 사내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고 최 노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곧 칠성의 오두막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꿈속에서도 연화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지만 그 꿈이 깨어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바람 소리가 지붕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칠성의 집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길게 매달리고 겨울은 더욱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다친 다리가 낫는 대로 다시 산에 갈 채비를 서둘렀고 연화는 그런 칠성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주먹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들 주위를 감싸고 있는 공기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최노인의 흉계 속에서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을지, 그리고 연화가 품고 있는 비밀은 언제쯤 세상에 드러나게 될지, 산골 마을의 겨울밤은 깊어만 가고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을 뿐입니다. 겨울 바람이 제 아무리 사납게 불어대도 칠성의 오두막은 마치 딴 세상인 양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변화는 마을 사람들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뚜렷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찬바람이 숭숭 드나들었을 문풍지는 연화의 야무진 솜씨로 빈틈없이 발라져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눈이 쌓일 틈도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칠성의 얼굴에 피어난 화색은 그가 단순히 따뜻한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찾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그 집을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칠성의 옷차림 또한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비록 비단 옷은 아니었으나 연화가 정성스레 기워주고 빳빳하게 풀을 먹인 무명옷은 새 옷보다 더 태가 났고 그 정갈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마저 풍기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칠성의 집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나자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특히 부엌살림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빛이 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면 산에서 캐온 풋불이나 나무 껍질을 이용해 별미를 만들어냈고 묵은 나물 몇 가지만으로도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깊은 맛을 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매일 저녁상을 받을 때마다 도대체 이 음식에 무슨 조화를 부린 것인지 궁금해했지만 연화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재료가 좋아서 그렇다는 겸손한 대답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솜씨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버려진 천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이불보나 베게릿에서도 드러났는데 그 색감의 조화와 바느질 땀의 정교함은 시골 아낙네들의 솜씨와는 차원이 다른 경지였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칠성의 집이 윤택해질수록 마을 주막에서는 그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의 주모는 막걸리 잔을 나르며 손님들에게 칠성이 데려온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입방아를 리서댔는데 그녀의 말인즉슨 그 여자가 밤마다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가졌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내들은 킬킬거리며 그 여자가 여우가 둔갑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맞장구를 쳤고 어떤 이는 도성에서 큰 죄를 짓고 도망친 대역 죄인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의 호기심과 질투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고 칠성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점차 경계심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칠성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단연 최 노인이었는데 그는 칠성의 먼 친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호시탐탐 칠성의 재산을 노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최 노인은 칠성이 장가를 못 가고 혼자 늙어 죽으면 그 알량한 집터와 밭대기가 몽땅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굴러들어온 연화라는 여자 때문에 그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하자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랑방을 돌아다니며 칠성이 웬 근본 없는 여우 같은 연에게 홀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을 말아먹으려 한다고 떠벌리고 다녔고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최 노인의 교묘한 이간질에 조금씩 동요하며 칠성을 걱정 반 비난 반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연화가 분명 칠성의 정기를 빨아먹어 그를 병들게 한 뒤 재산을 가로채 도망갈 것이라는 끔찍한 저주까지 퍼붓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노인은 술에 거나하게 취한 채 칠성의 집으로 쳐들와 마당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칠성에게 당장 그 요망한 계집을 내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방 안에 있던 연화는 그 소란에 놀라 몸을 떨었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무를 하고 돌아오던 칠성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급히 지게를 내려놓고 최 노인을 말리려 했으나 최 노인은 칠성의 멱살을 잡으며 네가 제정신이라면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도 모르는 연을 끼고 돌 리가 없다며 침을 튀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칠성은 평소에는 순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지만 연화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최 노인의 태도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난생 처음으로 어른에게 대들며 당장 돌아가시라고 소리쳤습니다. 최 노인은 칠성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더욱 기세등등하여 네가 기어코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분노와 함께 더 큰 음모를 꾸미겠다는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칠성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칠성은 겁에 질린 연화를 위로하며 별일 아니라고 안심시켰지만 연화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심을 한 듯한 비장함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칠성에게 자신 때문에 이웃과 불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날이 밝으면 자신이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칠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창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마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험악해져 갔고 우물가에서 마주치는 아낙네들은 칠성을 보아도 인사는커녕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으며 심지어 아이들조차 칠성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연화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기에 바깥 출입을 삼가고 방 안에서 바느질에만 몰두했는데 그녀가 만드는 옷가지들은 단순히 입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담긴 듯한 기이한 문양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연화가 밤새 호롱불 아래서 무엇을 만드는지 궁금했지만 그녀의 집중한 모습이 너무나 엄숙하여 차마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존경받는 훈장 어른이 칠성을 찾아왔는데 그는 평소 칠성을 아끼던 분이라 칠성은 반가운 마음에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훈장 어른은 칠성의 손을 잡고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어 자네 집에 머무는 여인에 대해 마을 여론이 좋지 않으니 각별히 조심하라는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그 여인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나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이 오래 머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이라며 더 큰 화가 닥치기 전에 그녀의 거취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칠성은 훈장 어른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경청했으나 마음속으로는 이미 연화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확고했기에 훈장 어른의 우려 섞인 조언조차 그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훈장 어른이 돌아가고 난 뒤 칠성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퍼부을 듯 낮게 내려앉아 있어 그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연화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칠성의 등 뒤에 섰는데 그녀의 손에는 곱게 수놓인 작은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칠성을 부르며 이 주머니를 지니고 있으면 언젠가 위급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칠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칠성은 그 주머니를 받아 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연화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여 아무 말 없이 품속 깊이 주머니를 갈무리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연화가 칠성에게 건네는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최 노인은 칠성을 쫓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그는 마을 청년들을 술로 매수하여 칠성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거나 칠성이 밤에 이상한 구판을 벌인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도록 사주했습니다. 또한 그는 관아의 말단 관리와 결탁하여 연화를 수상한 인물로 고발할 준비를 서둘렀는데 만약 연화가 도망친 관비나 죄인으로 밝혀지면 그녀를 숨겨준 칠성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두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냉혈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칠성의 집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포위망은 시시각각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작은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닭장 속의 씨암탉 몇 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산짐승의 소행이거나 배고픈 떠돌이의 짓일 가능성이 높았으나 최 노인은 때를 놓치지 않고 이것이 칠성의 집에 있는 그 여자의 짓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여자가 온 뒤로 마을의 흉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며 밤에 그 여자가 닭장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는 거짓 목격담까지 꾸며내어 퍼뜨렸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반복되는 최 노인의 주장에 조금씩 동요하며 칠성의 집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몇몇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칠성의 집으로 몰려가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칠성은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연화에게 당분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자신은 평소보다 더 일찍 산으로 올라가 더 많은 나무를 해오며 성실함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도끼질을 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도끼질을 할수록 더욱 커져만 갔고 산속에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조차 그를 비웃는 듯하여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칠성은 나무를 한 짐 지고 내려오다가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서 잠시 쉬었는데 나무에 묶인 오색 천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산신령님께 제발 아무 일 없이 이 겨울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비손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으니 최 노인이 관아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고발장의 내용은 칠성이 신원미상의 여인을 숨겨두고 마을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며 도둑질을 일삼는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지만 관아에서는 이를 빌미로 조사를 나오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칠성이 집에 돌아왔을 때 연화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한 듯 담담하게 짐을 꾸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짐이라고 해봐야 올 때 입었던 옷 한 벌과 칠성이 사준 빗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칠성은 짐을 싸는 연화의 손을 낚아채며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당신을 내보낼 수 없다고 소리쳤고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야 칠성이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칠성은 연화를 보내는 것이 곧 자신의 죽음과 같다고 생각했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방문 앞에 도끼를 세워두고 밤을 새워 집을 지켰는데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고 그 선두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칠성의 집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밀려 들어왔고 칠성은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루로 나가섰습니다. 그는 한 손에 도끼를 들고 횃불을 든 사람들을 노려보며 누구든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평소 순둥이 같던 칠성의 달라진 모습에 사람들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최 노인은 칠성이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며 사람들을 부추겨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연화가 하얀 소복을 입고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등장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하얀 달이 떠오르듯 주위를 압도하는 기운이 있어 소란스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 서서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당당함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고고한 자태에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최 노인은 연화의 기세에 눌려 잠시 할 말을 잃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저 여자가 바로 요물이라며 당장 멍석마리를 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미동도 하지 않고 최 노인을 똑바로 응시하며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마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고 그 서슬퍼런 경고에 최 노인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관아의 포졸들이 창을 들고 들이닥쳐 마을 사람들을 양옆으로 갈라놓았습니다. 포졸들의 등장에 최 노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포졸 대장에게 달려가 저들이 바로 범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포졸 대장은 칠성과 연화를 번갈아 쳐다보며 위압적인 표정으로 다가왔고 칠성은 도끼를 더 꽉 쥐며 연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고 칠성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연화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칠성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기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더욱 거세져
횃불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었고 사람들의 그림자는 기괴하게 일렁이며 칠성의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성의 거친 숨소리와 최 노인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연하의 차분한 침묵이 뒤엉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밤하늘에서는 다시금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은 과연 누구의 눈물을 덮어주고 누구의 죄를 드러내줄 것인지 칠성의 오두막을 둘러싼 운명의 밤은 이제 막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관리의 날카로운 눈빛이 연하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연하는 품속에 감춰두었던 옥도장이 찍힌 서찰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때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도 칠성은 오직 연하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가리고 서 있었는데 그의 넓은 등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연하의 치맛자락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예감 속에 칠성과 연하, 그리고 최 노인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눈보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덮으려는 듯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는 칠성의 집마당은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지만 그 불빛은 따스함이 아닌 서슬퍼런 살기를 품고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관리는 말 위에서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칠성과 연하를 죄인 취급하고 있었고 그 뒤에 숨은 최 노인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음을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평소 칠성의 성실함을 알던 이들조차 관아의 서슬에 눌려 감히 나서서 변호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안타까운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손에 쥔 도끼 자루가 부서질 듯 꽉 쥐고 있었지만 연화가 그의 옷자락을 잡고 말리는 바람에 차마 도끼를 휘두르지는 못한 채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내 칠성의 집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고 포졸들은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뛰어올라 방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연화가 정성스럽게 가꿔놓은 방 안의 살림살이들이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곱게 개어놓은 이불이며 옷가지들이 흙발에 짓밟히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그 소리를 들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으나 지금 당장 무력을 쓰면 연화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이 유린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포졸들을 주눅들게 할 만큼 위험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을 뒤지던 포졸 하나가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연화가 밤마다 몰래 술을 놓던 비단 주머니와 자수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것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며 보라며 저런 귀한 비단과 금실은 평범한 시골 안악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는 저 물건들이야말로 연화가 도성 대갓집에서 훔쳐 달아난 작물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방방 뛰었습니다. 관리는 그 비단 주머니를 건네받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확실히 촌 구석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화를 향해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관리는 연화에게 네가 정령 훔친 물건이 아니라면 이 귀한 것들이 어디서 났는지 이실직고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연화는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그것은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며 훔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관리는 코웃음을 치며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계집이 어찌 이런 고운 술을 놓을 수 있겠느냐며 거짓말을 하려거든
그럴싸하게 하라고 비웃었습니다. 최노인 역시 옆에서 거들며 저 손을 보라며 험한 일 한 번 안 해본 손이 아니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던 거지가 무슨 재주로 저런 명품을 만드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는데 확실히 연화가 만든 자수는 궁중에서나 볼 법한 화려하고 정교한 것이어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며 연화낭자가 밤마다 잠을 줄여가며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찌 훔친 물건이라 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나무꾼이지만 거짓을 말한 적은 평생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자신의 목을 걸고 맹세할 수 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칠성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옹호하는 것을 보니 너 또한 한통속이 분명하다며 포졸들에게 칠성을 무릎 꿇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칠성의 팔을 꺾고 강제로 무릎을 꿇리려 하자 칠성은 짐승 같은 괴력을 발휘하여 포졸들을 밀쳐내고 버티고 섰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연화는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걸음으로 관리 앞으로 걸어나갔는데 그녀의 기세에 눌려 길을 막으려던 포졸들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연화는 관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건의 주인을 가리는 데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뜻을 아느냐가 중요한 법이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관리의 손에 들린 주머니를 가리키며 그 자수에 놓인 꽃과 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 위치에 그런 색시를 썼는지 설명해 보라고 역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관리는 천한 계집이 감히 관원에게 질문을 한다며 호통을 쳤지만 연화의 눈빛이 너무나 당당하여 섣불리 매질을 명하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최 노인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다급해져서 전연이 요사스러운 말로 나으리를 홀리려 한다며 당장 주리를 틀어 죄를 자백받아야 한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가짜 증인인 떠돌이 장사치를 군중 속에서 끌어내어 이자가 며칠 전 장터에서 도둑 맞은 비단을 찾는 방을 보았다고 증언하지 않았느냐며 관리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 장사치는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와 확실하지는 않으나 저 비단의 무늬가 도성에서 잃어버렸다는 그 물건과 비슷해 보인다고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거짓말이 보태질수록 칠성의 가슴은 답답해져 터질 것만 같았고 진실이 힘을 잃고 거짓에 묻히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거짓 증인의 얼굴을 한번 쓱 쳐다보고는 비웃음을 흘리며 도성에서 잃어버렸다는 비단이 과연 이 산골 마을까지 흘러들 수 있는 물건인지 그리고 그 비단의 질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장사치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했고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장사치의 허리춤에 매달린 돈주머니를 가리키며 저 돈은 최 노인에게 받은 수고비가 아니냐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장사치는 사색이 되어 자신의 주머니를 감싸 쥐었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찔리는 구석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어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 노인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는 일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고 짜증을 내며 진이야 관아에 가서 문초를 해보면 밝혀질 일이라며 일단 두 사람을 모두 오라줄로 묶어 압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다시 밧줄을 들고 다가오자 칠성은 다시 한번 도끼를 치켜들며 내 발로 걸어갈지언정 죄인처럼 묶여갈 수는 없다고 소리쳤고 연하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져 자칫하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위기였고 밤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휘날리며 비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하가 칠성의 앞을 막아서며 도끼를 내리게 하고는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길로 비단을 한 겹씩 벗겨내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옥으로 깎아 만든 도장, 즉 옥인이었습니다. 횃불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그 옥인에는 용과 봉황이 얽힌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밑바닥에는 붉은 인주가 묻어 있어 방금 찍은 듯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옥인을 높이 들어 보이며 이 도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관리에게 물었고 관리는 그 도장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관리는 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옥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일반 양반가에서도 함부로 지닐 수 없는 왕실과 관련된 고위 인물이나 나라에서 인정한 최고의 장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신표였기 때문입니다. 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을 어디서 훔쳤느냐고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이전과 같은 위세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훔친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답하며 자신의 소매를 걷어 올려 팔뚝에 새겨진 작은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왕실 공방에 소속된 장인임을 증명하는 표식이었고 그제야 관리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음을 깨닫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 노인은 옥인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것 또한 어디서 훔친 작물일 것이라며 관리가 왜 저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날뛰었습니다. 그는 관리에게 빨리 전현들을 잡아들이지 않고 뭐 하느냐고 재촉했지만 관리는 오히려 최 노인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입 닥치라고 소리쳤습니다. 관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연화에게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귀하신 분을 몰라 뵙고 누를 끼쳤다며 태도를 180도로 바꾸었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반전에 마을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져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칠성 또한 도끼를 든 손에 힘이 빠지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연화는 관리에게 지금 당장 이 소란을 멈추고 물러가지 않으면 내일날이 밝는 대로 상간마마께 상소를 올려 지방관리의 횡포를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관리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소인의 눈이 멀어 실수를 저질렀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최 노인이 자신을 속여 여기까지 데려왔다며 모든 책임을 최 노인에게 떠넘기기 시작했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최 노인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갈 구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 청년들이 퇴로를 막고 서서 최 노인을 노려보고 있었기에 그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칠성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들린 도끼를 받아 내려놓게 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저 거만한 관리를 벌벌 떨게 만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다며 마을 사람들과 칠성을 향해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쫓겨난 과부가 아니라 궁중 수방의 수석 상궁이었으나 궁중 암투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잠시 피신해 있었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연화의 고백이 이어지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타오르는 횃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짓 취급했던 여인이 사실은 임금님의 옷을 짓던 귀한 분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고 그동안 그녀를 함부로 대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좁은 오두막에 그토록 귀한 분이 머물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얼떨떨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겪었을 마음고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최 노인은 일이 틀어져도 단단히 틀어졌음을 깨닫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욕심에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지었다며 연화의 발 아래 기어와서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연화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옷자락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배웠으나 남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은 용서받기 힘들다며 관아에 가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리 또한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최 노인을 당장 결박하라고 포졸들에게 명했고 방금 전까지 칠성을 잡으려던 포졸들은 이제 최 노인을 포박하여 무릎 꿇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갈 무렵 칠성의 집 살인문 밖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방관아의 수준이 아니라 한양에서 내려온 금부도사의 행렬이 횃불을 밝히며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무슨 병고가 생긴 것인가 하여 공포에 떨었지만 연화마는 그 행렬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누명이 벗겨졌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그녀를 다시 궁으로 모셔가기 위해 온 사절단이었던 것입니다. 금부도사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관리는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얼굴을 파묻었고 최 노인은 공포에 질려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금부도사는 연화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왕실의 교지를 받들고 왔음을 알리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진범이 잡혀 연화 상궁의 결백이 증명되었으니 어서 황궁하여 예전의 자리를 되찾으라는 어명을 전했습니다. 칠성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제 연화가 자신의 곁을 떠날 시간이 왔음을 직감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은 것은 기쁜 일이었으나 다시 혼자가 될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연화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앞길을 축복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화는 금부도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칠성을 돌아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칠성에게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잡고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금부도사에게 칠성의 공을 치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금부도사는 칠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칠성은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살벌한 기운은 사라지고 이제는 엄숙하고도 경이로운 분위기가 감돌며 칠성의 오두막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 달빛은 칠성의 마당에 쌓인 눈을 은가루처럼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최 노인과 부패한 관리는 포졸들에게 끌려가고 마을 사람들은 연화와 칠성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며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밤은 끝나지 않았고 칠성과 연화 사이에는 정리해야 할 마음과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야 하는 여인과 산골에 남아야 하는 나무꾼. 두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지 밤은 깊어가고 화롯불은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잠시 채비를 하겠다고 말하고는 칠성을 방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엉망이 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는데 칠성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당신 덕분에 사람의 따뜻함을 다시 배웠노라고 궁궐의 화려함보다 당신이 끓여준 미음 한 그릇이 더 귀하고 소중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칠성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비천한 놈의 집에서 고생만 시켜드려 송구할 따름이라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이곳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연화는 떠나야 했고 칠성은 다시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별은 슬픔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칠성의 품속에 있는 연화가 준 자수 주머니가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그를 위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화의 눈빛 속에는
단순히 고마움을 넘어선 칠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연화는 이대로 칠성을 두고 궁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이야기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밤의 끝자락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호롱불 아래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살벌한 냉기는 금부도사의 위험 있는 호령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엄숙하고도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금부도사는 말에서 내려 연화 상궁에게 정중히 예를 갖춘 뒤 곧바로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린 고을 원님과 최 노인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서슬이 어찌나 펄언지 마치 저승사자가 내려온 듯 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원님을 향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탐욕의 눈이 멀어 죄 없는 이를 핍박하고 왕실의 귀한 분을 능멸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고 천둥처럼 꾸짖었습니다. 원님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금부도사는 가차없이 포졸들에게 명하여 원님의 관복을 벗기고 오라를 지으라 명했으니 그 모습은 권불십년이라는 옛말을 실감케 하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이미 마을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금부도사는 최 노인을 가리키며 내 이놈은 양반의 탈을 쓰고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고 거짓으로 관할을 속여 공무를 방해했으니 그 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호통쳤습니다. 최 노인은 칠성에게 살려달라고 눈짓을 보냈으나 칠성은 굳게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돌려버렸고 결국 최 노인은 포졸들에 의해 거칠게 결박되어 원님의 뒤를 따라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던 최 노인이 죄인의 형색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 수군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 또한 그에 동조했던 사실이 떠올라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소란의 주범들이 모두 끌려가고 나자 마당에는 칠성과 연화 그리고 금부도사와 마을 사람들만 남게 되었는데 분위기는 한결 차분해졌으나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금부도사는 연화에게 다가와 날이 차가우니어서 환궁 준비를 하시라고 권하였으나 연화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준 칠성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을 뿐더러 난장판이 된 은인의 집을 이대로 두고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금부도사는 연화의 뜻이 완강함을 알고 한 발 물러서며 그렇다면 날이 밝는 대로 모시겠다고 하고는 부하들을 시켜 집 주변을 경계하게 하고 자신은 마당 한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연화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서자 사람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칠성의 집 마당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훈장 어른이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칠성이를 의심했으니 그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죄를 청했습니다. 뒤이어 아낙네들과 사내들도 하나둘씩 입을 모아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용서를 빌었는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부끄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사과를 받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니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칠성을 이웃으로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훔쳤고 칠성을 향한 의심과 질시는 존경과 미안함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람들이 돌아가려 하자 연화는 그들을 불러 세우며 이왕지사 이렇게 되었으니 엉망이 된 집을 치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귀한 신부님에도 격식 없이 도움을 청하는 연화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송구스러워하면서도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서진 살림살이를 챙기고 흙투성이가 된 이불을 털어내기 시작했고 사내들은 부서진 방문을 고치고
마당에 어지러진 횃불 자국을 치우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헐뜯고 의심하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집을 정리하는 모습은 마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마을의 화합을 다지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지게를 지고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방문은 마을 목수 영감이 가져온 튼튼한 판자로 덧대어져 이전보다 훨씬 견고해졌고, 찢어진 문풍지는 아낙네들이 가져온 새 창호지로 말끔하게 발라졌습니다. 방안을 뒹굴던 흙먼지는 깨끗하게 닦여나갔고, 포졸들의 발길질에 찌그러졌던 솥단지도 대장장이의 손길을 거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칠성의 오두막은 전쟁터 같던 흔적을 지우고 다시금 아늑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로 변모해 갔습니다. 칠성은 이웃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길에 가슴 뭉클함을 느꼈고, 지난 몇 달간 마음 고생했던 기억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연화가 떠나기 전에 칠성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 즉 이웃과의 화해와 평화였던 것입니다. 청소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주막 주모가 따뜻한 국밥과 막걸리를 한 동이 이고 와서 일하느라 고생한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평소 입이 싸기로 유명했던 주모였지만 오늘은 칠성에게 미안하다며 고기 반, 국물 반인 푸짐한 국밥을 칠성의 그릇에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과 금부도사의 호위무사들, 그리고 칠성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다시 담장을 넘기 시작했고, 칠성의 집은 외딴 섬이 아닌 마을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떠난 뒤에도 칠성이 외롭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칠성의 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삭막한 고요와는 달리 깨끗하게 정돈된 집과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고요였습니다. 금부도사와 포졸들은 칠성의 배려로 헛간과 마당 한쪽에 거처를 마련하여 쉬고 있었고, 방 안에는 칠성과 연화 두 사람만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돋우자 방안이 환해지며 연화의 고운 얼굴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 없는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칠성의 눈에는 여전히 눈보라치던 밤에 만난 가냘픈 여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칠성은 무릎을 꿇고 앉아 누추한 곳에서 고생만 하다 가시게 되어 송구하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자신에게는 이곳이 궁궐보다 더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칠성에게 감사의 뜻으로 금부도사를 통해 가져온 비단과 엽전을 내밀었으나 칠성은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한 일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며 연화가 무사히 누명을 벗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우직하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대쪽 같은 성품을 알고 있었기에 억지로 권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칠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금부도사를 불러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칠성에게 대접할 아침상을 직접 차리고 싶으니 식재료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금부도사는 상궁마마께서 직접 수라를 짓는다는 것에 당황했으나 연화의 뜻이 워낙 확고하여 한양에서 가져온 진상품 수준의 쌀과 고기, 해산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연화는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고기를 다듬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궁중의 상궁이라기보다는 영락없는 칠성의 아내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부엌 문틀에 기대어 연화가 요리하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음악처럼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모습이기에 칠성은 그 순간을 눈과 마음에 영원히 새겨두려는 듯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삼경이 넘었지만 칠성의 집 부엌 불빛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연화는 단순히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칠성에게 전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음식 하나하나에 담고 있었습니다. 쌀은 씻고 또 씻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구었고 국물은 약초와 고기를 넣어 은근한 불에 오랫동안 우려내어 깊은 맛을 냈습니다. 칠성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조절하며 연화의 지시를 따랐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묵직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칠성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고 연화는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불꽃처럼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편 밖에서 경계를 서던 포졸들도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구수한 밥 냄새와 음식 냄새에 군침을 삼키며 고향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차가운 겨울바람도 칠성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온기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했고 하늘의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 두 사람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장작 하나를 더 집어넣으며 이 불꽃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올랐으면 좋겠다는 부질없는 소망을 품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꽃은 언젠가 사그라들고 재만 남겠지만 그 따뜻했던 기억만은 평생 가슴속에 남아 자신을 지탱해 줄 것임을 말입니다. 연화는 조리가 끝난 음식들을 그릇에 담지 않고 따뜻한 아랫목에 묻어두며 내일 아침 가장 따뜻할 때 칠성에게 대접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방 안에 마주 앉았는데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칠성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침착하게 칠성을 바라보며 자신이 떠난 후에도 칠성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칠성에게 글을 배우기를 권하며 자신이 남겨둔 책 몇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칠성은 까막눈인 자신에게 글이 무슨 소용이냐 물었지만 연화는 그를 알면 세상이 넓어 보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칠성의 손에 책을 쥐어주었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조언에 칠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반드시 글을 익혀 연화에게 편지를 쓰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며 칠성의 첫 편지를 기다리는 낙으로 궁생활을 견디겠노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은 허공에 흩어지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이어주는 단단한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금부도사가 출발 준비를 서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의 말들은 콧김을 뿜으며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칠성의 집안은 슬픔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연화가 준비한 마지막 아침상을 받기 위해 상을 폈습니다. 비록 다리가 부러져 끈으로 동여맨 낡은 소반이었지만 그 위에 차려질 음식은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가서 밤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갈하게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쌀밥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소고기 묵국에서는 깊고 진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칠성은 마루에 앉아 부엌에서 나오는 연화를 기다리며 이 모든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그리고 이 꿈에서 영원히 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을은 이제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 아침 연기를 피어올리고 있었고 참새들은 지붕 위에서 제잘거리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은 간밤의 소동이 거짓말인 것처럼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새로 바른 문풍지는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단 하나 칠성의 마음만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나무꾼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지켜낸 당당한 사내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자 칠성은 정좌하고 앉아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소반 위에 놓인 음식들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연화의 마음 그 자체였기에 칠성은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화는 칠성 맞은편에 앉아 어서 드시라고 부드럽게 재촉했고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뜨끈한 국물은 칠성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그에게 살아가야 할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곧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넘어가고 칠성과 연화의 아름다운 이별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칠성이 받아든 밥상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춤을 추며 방 안의 공기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그 구수한 냄새는 칠성의 코끝을 맴돌며 잊고 있던 허기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끓여낸 소고기, 뭇국은 맑으면서도 깊은 빛깔을 띠고 있었는데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 무의 시원함과 고기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속을 뜨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칠성은 밥 한 숟가락에 국물 한 모금을 번갈아 넘기며 이 밥상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연화가 자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마음이자 축복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혹여나 체할까 물 한 그릇을 슬며시 밀어주었고 그 손길에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칠성은 숟가락을 내려놓기가 아쉬워 그릇 바닥을 긁으며 머뭇거렸으나 야속하게도 창밖의 날은 이미 밝아 마당에는 금부도사의 채비를 서두르는 소리가 분주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에게 다가가 그의 옷매무새를 단정히 잡아주며 혼자 계시더라도 끼니는 절대 거르지 마시고 겨울에는 아궁이 불을 넉넉히 떼서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칠성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부디 궁에 돌아가셔도 이 미천한 나무꾼을 잊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시라며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는데 그 짧은 침묵 속에는 지난 겨울 함께 겪었던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어 연화가 방을 나서자 마당에 대기하고 있던 금부도사와 포졸들이 일제히 예를 갖추어 그녀를 맞이했고 담장 너머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칠성과 그의 낡은 오두막을 눈에 담았는데 그 눈빛은 화려한 궁궐을 떠날 때보다 더 깊은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기둥 뒤에 서서 차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으나 연화는 칠성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이는 왕실의 상궁이 평범한 백성에게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이자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고 칠성은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덮개가 씌워진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호위무사들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긴 행렬이 마을 어귀를 향해 나아가자 칠성은 그제야 살인문 밖으로 뛰어나와 멀어지는 행렬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방울 소리가 아스라이 멀어지고 마침내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칠성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슬픔을 알기에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그를 지켜보다가 행렬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하나둘씩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연화가 남기고 간 온기만이 손끝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가 떠난 뒤 칠성의 집은 다시 예전처럼 혼자가 되었으나 그 공기는 이전의 쓸쓸함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연화가 남기고 간 자수 도구와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그녀가 채워둔 쌀독과 객감이 넉넉하게 남아 있어 칠성이 당분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는데 그들은 칠성을 단순히 가난한 나무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한 분을 모셨던 덕망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치는 아낙네들은 칠성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사내들은 산에서 칠성을 만나면 짐을 나누어지며 친근하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최노인이 사라진 마을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고 그 중심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칠성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산과 들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이 찾아오자 칠성의 마당에는 연화가 떠나기 전 심어두었던 꽃씨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나무를 하러 가는 틈틈이 그 새싹들을 정성껏 돌보았는데 흙을 만지고 물을 줄 때마다 연화와 함께했던 지난 겨울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남겨준 책을 펼쳐놓고 밤마다 글 공부에 매진했는데 처음에는 까만 글씨가 개미떼처럼 보여 골치가 아팠으나 포기하지 않고 한자 한자 익혀 나갔습니다. 훈장 어른은 칠성의 기특한 모습을 보고 틈날 때마다 그를 불러 글을 가르쳐 주었고 칠성의 배움은 더디지만 꾸준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글을 배우면서 칠성은 세상 보는 눈이 넓어졌고 이치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어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더욱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에 대소사가 생기면 칠성에게 찾아와 의논을 구했고 칠성은 연화에게 배웠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사려 깊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느새 칠성은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으며 그의 집은 사랑방처럼 언제나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연화가 자신에게 주고 간 선물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칠성의 집으로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연화가 보낸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은 연화가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질 좋은 무명천과 튼튼한 농기구 그리고 귀한 약재들을 한가득 내려놓았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천천히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궁으로 돌아간 연화가 무사히 지내고 있으며 칠성의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안부와 함께 칠성이 보내준 나무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는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칠성은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먼 곳에 있어도 마음만은 이어져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칠성과 연화 사이에는 인편을 통한 소식이 오갔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두 사람은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칠성은 연화가 보내준 농기구로 밭을 일구어 풍년이 들게 했고 수확한 곡식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연화의 뜻을 실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보며 착한 끝은 반드시 있다며 칭송했고 아이들은 칠성을 할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칠성의 이야기는 언제나 눈보라 치던 밤, 찾아온 신비한 여인과 나무꾼의 이야기로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허리가 조금 굽은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산에 올라 나무를 할 수는 없었지만 집 앞 팻마루에 앉아 마을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연화가 남겨준 자수주머니가 낡았지만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고 가끔 바람결에 실려오는 꽃향기 속에서 연화의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평생 혼자 살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으니 그의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귀한 여인과의 추억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추억은 그가 살아가는 내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겨울밤, 칠성은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고 따뜻해진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에는 예전 그날처럼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훈훈하고 고요했습니다. 칠성은 눈을 감고 지난날을 회상하며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던 기적 같은 만남에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두려움에 굴복하여 그녀를 내쳤더라면, 그의 인생은 지금처럼 따뜻하고 충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큰 복으로 돌아왔음을 되새기며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칠성의 호흡은 점차 깊고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날의 칠성이 되어지게를 지고 있었고 저 멀리 살인문 앞에는 연화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따뜻한 꿈속으로 깊이, 아주 깊이 빠져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온 세상이 잠들고 산골 마을의 작은 오두막 위로 하얀 눈이 이불처럼 덮였습니다. 바람도 이제는 잠잠해져 나뭇가지에 걸린 달빛만이 고요하게 칠성의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착한 나무꾼 칠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는 눈송이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내려앉아 오래도록 녹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칠성의 따뜻한 아랫목과 연화의 정성 어린 밥상이 찾아가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은 모두 털어버리고 눈 내리는 산골 마을의 포근한 풍경을 상상하며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이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진리가 여러분의 꿈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등불을 끄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바람소리는 자장가가 되고 어둠은 포근한 담요가 되어 여러분을 감싸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